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질문자분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즌 1 때부터 제 채널을 구독하셨고요. 이분은 20살 후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예체능 쪽을 전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예체능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2010년대 이후 한국, 일본 불문하고 제가 동경하는 작가와 작품들이 그 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잣대의 표현의 자유가 검열당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스트 홍위병들에게 조리돌림당하는 작가와 게임사들을 보며 창작자의 길을 걷는 입장인 저로서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날을 보냈다. 게임 등의 오락물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주된 목적이 본질이고, 특히 사상을 검열로, 즉 이념, 아이디올로지를 검열로 그걸 기준으로 검열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가진 저로서는 일본행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19년도부터는 좀 한국 여성단체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는지 미안합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인 우물에 80년생 김지영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문화계에 시비를 거는 한국식 레디컬 페미니즘 단체도 슬슬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일본 특유의 남성향적인 살짝 야시시한 홍보물이나 광고물에도 시비를 걸어 내리게 하고, 흔히 말하는 남성향 모의 캐릭터에 대한 억압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사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단락을 읽은 남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러운 오타쿠 놈들 블라블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의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보편적이고 평범한 주류의 문화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궁금하신 점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메일이 좀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만화 애니메이션계의 종주국이던 일본마저 PC와 페미에게 무조건 안전한 곳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대요. 몇몇 주위 사람들은 제게 본인 일만 열심히 하고 명성을 쌓는다면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말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명한 작가들과 IP들도 그 집단의 린치를 지속적으로 받은 후 작품의 표현의 수위가 약해지는 등의 변화를 생기거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를 종종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 업계에 계신 양반들이 둘 중 하나예요. 심적인 부분과 자본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페미들의 린치를 받았을 때, 그래서 걔네들이 불매운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수익이 도드라지게 줄어들거나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아무튼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양이 준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본주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남자들이 90% 이상인 남탕인 그런 시장에서 아무 구매력도 없고 구매와 거의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 채널 같은 경우는 4%가 여성입니다. 나 같은 학교 유튜버야 4% 수익이란 게 크고 낮음이 있겠지만, 그런 대기업들, 그런 대형 애니메이션 업체에 있어서 4%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그럼 그 4%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나머지 96%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지. 왜 96%는 집토끼라고 생각을 하지? 4% 때문에 컨텐츠에 변화가 생겨서 96%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란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질문자분 혼자서 어떻게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창작자지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거나 또는 회사의 대표거나 집행자입니다. 아무튼 그런 뭔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의 학습이 되려면은 몇 번 대여봐야 돼요. 괜히 IP 잘못 건들고 수위 낮췄다가 96%의 대다수의 구매자들이 등을 돌리거나 발광을 하는 사태가 벌어져야 돼.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번의 큰 내홍을 거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제 이전 영상 중에 그런 영상 있죠? Operation Evil. 이거 먼저 예방한다고 말려봤자 안 될 문제예요. 자본주의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그냥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지진이 날 때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냥 두세요. 그냥 이걸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만약에 단순히 심적인 문제라면은 이거는 좀 질문자분이 용기를 붙어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싸이가 그러하듯이 약간 이제 슬슬 불편한 문화, 이 불편 충돌에 대해서 여신아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뉘에 알겠습니다. 문화가 좀 생겨야 돼요, 이제 한국도. PC에 대해서 뉘에 알겠습니다가 좀 돼야 돼. 이제서야 미국 게임 문화에서 그게 약간은 좀 들락말락한 것 같아요. 이게 또 반짝하고 말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미국의 제가 이런 외국인들, 내가 옛날에 구독했던 유튜버들 요즘 썸네일들 나오는 거 보니까 슬슬 이제 일단 당장 넷플릭스도 니들이 불편하면은 자세를 고쳐거나 회사에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얘기가 아니라 질문자분이 중요한 질문, 이제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질문자분은 페미니즘이나 어떤 젠더 PC주의의 이들의 세상의 토대가 되는 해체주의 등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페미니즘이 직관적으로 헛소리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 하나하나 팩트체크 정도만 가능한 것이고, 이론이나 학문적인 근거를 주장하면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반격이 매우 힘든 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할 범위나 도서를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페미니즘이나 젠더를 옹호하는 책은 널리고 널렸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는 책은 찾기가 힘들다. 이게 왜냐하면은 특히 한국의 도서시장 같은 경우는 여성향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이 훨씬 더 책을 많이 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역시 한남들은 책을 안 읽고 똑똑한 한여들만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멍청한 소리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국 여자들이 읽는다는 책이 이렇게 영양분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책을 읽는 남자들은 소수지만 걔네들은 전혀 다른 장르를 보죠. 여자들은 주로 뭐 페미니즘 도서, 뭐 힐링 도서, 뭐 정신과 도서, 내가 말하는 정신과 도서는 그런 의학적인 게 아니라 뭐 요즘 그렇게 둥기둥기 어기둥둥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괜찮아, 뭐 괜찮습니다, 인간관계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동적 공격성을 가지고 여자들이 관계지향적이어서 생기는 그런 식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책을 읽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제 것으로 만들 정도의 내공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언제라도 논파가 가능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읽어야 할 책과 공부 범위가 있다면 전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페미니즘 도서를 몇 권 읽긴 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2의 성을 한 번 읽었고, 옛날에 그리고 20살 초반에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책은 제 친구한테도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결혼한 여자인데 그 친구가 되게 매력적이고 생활력도 좋고 굉장히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식의 밸런스를 잘 갖춘 여자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회생활하면서 용기를 내라고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책도 선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레드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알고 보니까 컴플렉스가 아닌 거였지. 그냥 여자의 본능이었던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도서관 사서 하면서 제가 담당했던 그 층에 페미니즘 도서가 있었어요. 마케팅 도서도 있었고 예술책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즘 도서 뭐가 있나 이렇게 제목만 좀 훑어보고 몇 권은 좀 뽑아서 읽어보고 하기도 했거든요. 내가 페미니즘 도서를 읽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걔네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걔네들의 언어를 쓸 수 있어요. 걔네들을 가장 열받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걔네들의 언어로 걔네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확대 재생산, 그런 식의 얘네들이 워딩이라 표현하나, 또는 뭐 2차 가해, 백래쉬 이런 표현을 걔네들한테 돌려주면 돼요. 걔네 언어로 걔네한테 얘기하는 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롤로타마 씨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롤로타마 씨는 대학 다닐 때 여성학에 관련된 필수 전공 과목을 전공을 했어요. 약간 좀 교양 필수 이런 거겠지.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를 했는데, 롤로타마 씨는 자기가 그 수업에 들어가서 그걸 듣고 있는 이성애자 남성 중 자기가 거의 유일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내가 무슨 이화여대 무슨 여성학 수업을 거기 가서 앉아서 듣고 있는 거지. 근데 롤로타마 씨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때 당시에 그 수업을 들은 걸 자기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난 덕분에 얘네들이 언어를 이해하게 됐고, 얘네들이 무슨 논리를 접근하게 됐고, 얘네들이 어떤 식의 방식으로 논지를 펼치고 무슨 언어를 쓰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자분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실 게 아니라 그냥 페미니즘 섹션에 유명한 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미니즘의 도전, 뭐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맨스플레인, 뭐 특히 얘네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궁금하면은 입트패를 보세요. 입트패,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인지 뭔지 아는 게 있어요. 나는 입트패를 딱 읽자마자 2016년인가 2017년인가 읽자마자 얘네들하고는 연대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렇게 했거든. 그 책 읽자마자 바로 당신들과 연대를 할 수 없겠군요. 당신들 또라이였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랬다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 우리 영화과에서 우리 동기들 몇 명 나 페이스북 친추 끊고 오빠 실망해요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그런 유명한 도서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꼴페미들이 많이 읽는 도서를 읽으세요. 질문자분이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책은 널리고 널렸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옹호하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돼요. 어떡하냐, 우리 질문자분 옹호하는 책 읽고 거기 막 부호와 내동 돼가지고 막 지옥에서 돌아온 남페미가 돼가지고 나한테 다시 이메일 보내는 거 아니야. 아무튼 걔네들 걸 읽는 게 빠르고요. 한 5권만 읽으세요. 솔직히 별로 정신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수명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많이 읽으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내가 사람을 체르노빌에 보내는 기분이야 지금. 그리고 어떤 반페미 도서를 읽고 싶다. 그럼 반페미, 이게 외국엔 많아요. 미국엔 많아요. 왜냐면 미국은 도서 시장이 무지 크기 때문에 다양한 파일을 섭렵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거나 하는 책들이 좀 있는데 한국의 번역은 잘 안 되지. 왜냐하면은 이 한국의 이 여자 비위 맞춰야 되고, 이 꼴페미들이 호시탐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 도서 문화에서, 출판 문화에서 그런 책을 가져가지고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일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세상이 다 무슨 페미책만 있는 줄 아는 거야. 사실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 번역된 책 중에서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소모된 남자라는 책이던가, 또는 뭐 페미니즘이 싫어할 만한 진화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는데 약간 좀 하얀 바탕에 핑크색 글씨로 적혀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옛날에 사서 읽고 팔긴 했는데, 그 책은 약간 좀 그걸 쓰신 작가님이 너무 좀 자기 도치뽕이 좀 취해서 별로 이렇게 눈에 크게 안 들어오고, 뭐 빌려 읽으세요. 뭐 한 번쯤 읽어서 나쁠 것 같진 않아. 아니면은 의외로 여러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게, 페미니즘을 까고 싶으면은, 페미니즘을 반박하고 싶으면은 반페미 책을 읽는 게 아니라요, 연애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시장과 똑같아요. 돈 앞에선 솔직해. 돈 앞에선 몸뚱이가 솔직해. 그러니까 연애 책은 진짜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마치 경제처럼. 여러분이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고 이런 데는 민주당 뭐 대깨문이든 뭐 태극기든 이딴 게 없어요.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고 내 돈이 나가게 생겼고, 내가 돈 벌려면은 정치색이 빠져요.
진짜 뭐가 효과가 있는지 관심이 생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세의 인재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평시에는 간신배 새끼들이 출세를 하는 거고. 왜냐면 난세에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 근거들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최대한 연애에 뭔가 도움이 되는 책, 그래서 연애 관점에서 남녀를 분석하고 접근한 책을 읽어봐야 돼요. 욕망의 진화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이 나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내가 아직 읽지 못한 책이 있어요. 길들이는 여자들, 길들여지는 남자들이래요. 이게 원제가 더 재밌습니다. Manipulated Man, Esther Villa. 자, Manipulated Man이에요. Manipulated. 여자들은 Manipulated 하댔죠. 자, 이 책은 아직 구해서 읽어보지 못했는데, 자, 뒤에 질문이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둘째. 자, 테스토스테론 렉스라는 책을 언급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가 본인의 주장으로는 과학적으로 매우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는 페미니즘을 과학적인 이념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잠깐. 올해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웃겼어요. 잠깐만. 이렇듯 과학을 위시한 주장은 비전문가인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진실로 느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과학의 탈을 씌우면 그럴 듯 보이지. 저도 고등학교 때 이과 물리반이었고, 저도 과학 만능주의자였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근거로 페미니즘을 옹호한다면은 기초 지식이 부족한 저로선 반박할 자신이 없습니다. 레드필님은 이 책이 여성향 포르노이자 헛소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째서인가요? 언젠가 레드필님이 이 영상으로 이 책을 해체해 주시는 영상을 찍어주시면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테스토스테론 렉스에 대한 영상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의 그런 정서적인 고통을 또 야기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요구하시다니.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질문자분 말씀대로 이 꼴패미 애들이 드디어 지들이 개소리가 안 먹히니까 이제 남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무슨 인두업을 쓰고 뒤집어 나오냐면은 과학의 탈을 써요. 지들이 fucking 과학적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함정입니다. 제가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얘기는 언뜻 잘못 들으면 되게 위험한 얘기고 언뜻 잘못 들으면 되게 잘못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좀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게요. 그 사상이 과학의 탈을 쓰고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상대방이 페미니스트 과학자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특히 호르몬 이런 것에 대해 관련된 과학자일 때는. 이거는 제가 일전에 첫 번째 대학 다닐 때 일베하고 싸웠던 경험을 돌이켜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렸거나 안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이었는데 수서발 KTX 이슈가 터졌어요. 아무튼 이명박 때였던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왜냐면 그때 코리아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맥커리가 9호선 알짜노선을 먹어가지고 한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9호선 요금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아마 또 세금으로 대충 메꿨겠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무튼 그래서 이명박 때 유로 도로등 간에 예를 들면 인천 대교인가요?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아무튼 외국의 사적 민간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인프라 산업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서발 KTX 내가 옛날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수서발 KTX 논쟁은 그거예요. 이게 또 정권이 그 위정자들 중에 일부가 부정부패를 저질러가지고 헤쳐먹으려는 거냐, 아니면 정말 수서에서 KTX를 출발시키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에 대한 논쟁이었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면 일베가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로 다 되졌고 어느 정도 박멸이 된 것 같고 빌빌거리고 하지만, 한때 일베가 정점에 올랐을 때는 굉장히 정보력이나 미디어를 퍼뜨리는 화력에 있어서 지금의 거의 대깨문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땐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좌좀이야, 좌좀. 지금 내가 가끔 일베 소리 듣거든, 내가 민주당 비판하면은. 근데 난 똑같은 이유로 어떤 정권을 비판을 하는데 항상 일관되게 한때는 내가 좌좀 소리를 들었어요. 요즘 좌좀이란 단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좌좀? 좌파 좀비란 뜻이에요. 내가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당시 일베들하고 논쟁할 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확신하건대 당시 일베는 단순히 일반인들이 모여서 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분명 특정 정치 세력의 지원과 정보를 받아먹어서 프로파간다를 하는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그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일반인들도 많았겠지만, 저희 학교 어플이 있었어요. 지금 없었지만 거기 이제 수서발 KTX 문제로 논쟁을 하면은 얘네들이 레퍼런스를 가져오고 증거라고 링크를 가져온 게 대부분 다 일베야. 그게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그 데이터들이에요. 거기 있는 게. 그래서 내가 걔네들과 싸우면서 내가 무슨 난제를 겪었냐면은, 저는 일단 물증을 떠나서 난 이 말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상황과 정황상 이건 부정부패의 냄새가 아주 짙게 나요.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꼬라지야,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물증이 없어. 그래서 물증을 공격하려고 해도 얘네들이 그것을 반박하고 오히려 거꾸로 나한테 역습을 하기 좋은 물증만 들고 나가요.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바로 데이터의 비대칭에서 발생을 해요. 나는 수서발 KTX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가 열람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가 없어요. 모든 통계 데이터를 열람할 수가 없어요. 열람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을 해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 같은 사람 인재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발견하고자 한다면은 그 날것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프로세스 해줄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참여연대나 이런 데 아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그래 내가 그때 일베들이랑 싸우면서 뭘 느꼈냐면은 일베들은 그 수소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베 애들 자기 프로파간다 그 나팔수들한테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보만 주는 거야.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서 무서운 겁니다. 이건 애초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싸우기가 버거워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의 전쟁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 이 테스토스테론 렉스라는 이 책을 쓴 이 과학자는 페미니스트예요. 한때 저는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과학이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고 어떤 사상의 이념이나 대중들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머리털 나고 좀 더 자라보고 하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자리예요.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연구비를 받아야 되고 주로 정부랑 엮인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전에 최재천 교수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죠. 미국에서 어떤 그런 꽤나 유망한 어떤 심리학자나 그런 정신의학자가 롤로 타마시가 심지어 인용을 해요. 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이런 식의 라디오 토크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인용을 해요. 롤로 타마시랑 레드필 메노스피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면은 그 양반들은 시종일관 레드필적인 얘기를 따발따발 떠들다가 엔딩을 블루필이나 페미니즘적으로 낸다고. 내가 최재천 교수도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난 최재천 교수가 그 영상에서 한 말 나 거의 반대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자기도 이화여대 출신이고 여자 시청자들이 많고 거기에 응해야 되고 지도 여자가 좋으니까 나이 먹고 그런 식으로 좋은 엔딩을 내는 거 아니야. 비위 안 건드린 엔딩. 근데 난 그걸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난 자기 수요자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자체를 난 최재천 교수를 미워하진 않아.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버드에서도 교수를 했고 한국에서도 서울대 출신인가 아무튼 굉장히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권위를 가진 학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나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메시지를 까야지 메신저를 까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이 말을 되게 중립적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메신저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식의 화법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사람이 처한 이해관계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 충돌법이라는 법을 지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또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어서 메신저와 메시지를 분리하는 건 완벽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참 냉정한 현실인데 때로는 우리가 메신저와 메시지를 분리해야 되지만 또는 때에 따라서는 분리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페미니스트 과학자라는 거는 이 메신저를 분리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은 이념이고 그것도 광기에 어린 이념이고 정체성과 연루된 이념이에요. 약간 나치즘이랑 비슷해요. 내가 아리아인이고 내가 게르만인이라는 사실과 연루가 된 것처럼 내가 여성이라는 타고난 그런 유전적인 그런 타고난 뭔가가 연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어떤 동성애자인가요? 동성애자 과학자인가 성소수자 과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나는 한때 이게 되게 궁금했어. 동성애는 과연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그럼 동성애 유전자가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동성애자들한테 유리해요. 왜냐면 그건 선천적인 거고 그럼 존중받을 수 있거든. 후천적으로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선천적인 타고난 영역이라는 걸 뒷받침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호의를 이끌어내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이 과학자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식으로 처음에 논문을 썼다가 그게 빠꾸를 먹었어요. 잘못된 논문이라고 뽀록이 나가지고. 근데 왜 그런 식의 논문을 급하게 발표를 했을까? 그걸 연구하는 과학자 자체가 이미 성소수자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필요와 니즈가 연구에 반영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과학을 검증하고자 할 때 나 그 표현을 까먹었네. 나 좀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내가 그거 알았는데 까먹었는데 눈으로 가리고 서로 교차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거를 연구하는 과학자조차 이 안에 샘플이 뭔지 모르고 실험을 하게 하는 그런 연구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알고 참여하는 과학자가 그 실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모든 과학 실험에 다 적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테스토스테론 렉스를 가져와서 제가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의 논문을 찾고 이거에 반대하는 논문을 찾고 링크 가져오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키보드 배틀 뜨듯이 이 논문 가져오고 저 논문 그럼 또 이 가시나가 또 이 논문 가져올 거 아니야? 또 그럼 다른 사람들 이 논문 가져올 거고 또 어디서 내 영상을 발견한 실제로 이런 호르몬에 관련된 학자가 또 뭔 얘기 할 거고 또 다른 학자가 와서 뭔 얘기 할 거고 더러워져요. 그냥 논쟁이 돼요. 도파민적 인간인가? 내가 이 책을 읽어봐도 느끼겠지만 사실 학자들 자체도 특히 우리 몸에 대한 것, 특히 뇌에 대한 것들은 학자들도 100% 뭔가 명확히 그림을 파악한 게 없거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골자는 뭐냐면 제가 일베랑 그 수소발 KTX를 싸운 것부터 얘기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얘기들을 다 조합을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이런 사람들과 이 과학적인 팩트 자체로 논쟁을 하는 거는 불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증거가 없고 물증이 없으므로 도망치는 거다. 남자가 돼가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과학을 부정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애초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 렉스라는 책을 쓴 사람은 애초에
저런 식의 입맛에 맞는 저런 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데이터와 그럴듯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사람과 막상 토론을 하거나 싸우게 되면은 저 사람은 고의적으로 경제 유튜버들이 하거나 경제학자들이 또는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식의 행동을 하게 돼요. 일부러 어려운 용어 남발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기, 공포에 질리게 만들기, 서서히 퍼렇게 만들기, 그런 식의 전략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전략으로, 내가 예전에 어떤 구독자한테 얘기했죠. 미국과 영국군, 미국 독립전쟁 때 얘기하면서 미국군이 영국군처럼 이렇게 정규전을 하려고 했으니까 졌다. 근데 게릴라니까 이기지 않았냐. 이거는 영국군을 상대로 미군을 데리고 내가 조지 워싱턴인데 영국군이랑 정규전을 하려는 태도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호르몬 책을 읽고 공부하고 아무리 뭐라 한다 해도 이 테스토스테론 렉스라는 책을 썼거나 아니면은 이런 호르몬 관련된 남페미 과학자든 뭐 페미니스트 과학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만 깊게 판 박사나 석사들이 나오면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대응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학의 탈을 쓴 페미니즘을 상대하는 최고의 방법은 임상 데이터입니다. 우린 이걸 영어로 empirical data라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레드필 지식이 뭐 사람들이 뭐 순수한 머리로 이루어진 인문이다, 아니에요. 머리로 이루어진 이론이 아니에요. 임상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포함되어 있다 했죠. 일부 과학적 논문이나 어떤 과학적인 뒷받침들이 있다고 그랬고, 임페리컬 데이터, 임상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귀납법적인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이 테스토스테론 렉스라는 책을 쓴 사람은 사냥에 대해서 분석을 한 과학자예요. 또는 경제에 대해서 분석한 경제학자예요. 근데 레드필러들은 실전 투자자들이고 실제 사냥꾼들이에요. 여러분이 사슴을 사냥하거나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 여러분은 경제학자한테 갈 거예요? 아니면 실전 투자를 한 부자한테 갈 거예요? 여러분이 사냥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냥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한테 갈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매일매일 사냥을 하고 사슴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그런 차이라고. 이런 식의 데이터를 반박을 한 최고의 방법은 임페리컬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 채널에서 여러 개 보여줬죠. 예를 들면 미국의 뭐 온리팬즈나 이런 데서 나온 데이터들, 또는 미국의 데이팅 어플에서 나온 데이터,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차이를 보여주잖아. 예를 들면 이런 임페리컬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미국에 점점 소이보이, 개집 같은 남자들, 점점 남자답지 않은 남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메노스피어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페미니즘을 좋아하는 신여성이라 부르는 그런 제너레이션 Z세대 여성들도 입이 아프게 한 얘기야. Where are the good men? 도대체 좋은 남자들 다 어디 갔어? 상남자들 다 어디 가서 맨날 요지를 한다고. 지들이 남자들 다 거세시켜놓고. 그래서 일전에 에론 클레리가 그렇게 일가를 한 거 내가 여러분한테 영상 보여줬죠. 그게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미국 애들이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게 여기저기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튀어나온다, 틱톡에서 튀어나온다, 이것도 하나의 임페리컬 데이터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또 뭐가 있어요? 70년대 이후로 쭉 미국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평균이 쭉 내려왔어요. 이것도 하나의 임상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내려온 것과 남자다운 남자들, 그런 멋진 남자들,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들이 적다는 것도 하나의 임상실험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욕망의 진화에 나온 내용들은 뭐 반박이 수두룩 빽빽해요. 훨씬 더 근육이 많고 우락부락한 남자의 어떤 그런 땀 냄새, 그런 테스토스테론 냄새를 맡을수록 여자가 호감을 보였다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몸을 키우고 하는데 스테로이드제를 쓰면은 뭐 고환이 쪼그라드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뭐 임상 데이터도 있을 수 있지. 롤러 타마씨가 종종 인용하는 건데, 여자 보디빌더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여자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얘기를 했대잖아. 남자들한테. 와, 이게 남자들의 평소 기분이냐, 도대체 성욕을 어떻게 참냐라고 여자가 물어봤대잖아요. 심지어 여기 프리벤티드 메네스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자의 한 달 월경 주기내에 알파 페이즈가 있고 베타 페이즈가 있습니다. 난 이런 거 있다는 거 처음 알았다고 얘기했죠. 근데 댓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배란기 전후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뭐 내가 언제나 섹스하고 싶을 때 여친이랑 섹스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필요한지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여자가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순간 성욕의 순간 치솟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온 남자일수록 훨씬 더 호전적이고 경쟁심이 강하고 공격적인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테스토스테론 렉스라는 책이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책은 테스토스테론의 가치나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꼴페미들은 테스토스테론을 공격을 해. 미개한 호르몬이라고. 미국은 3세대에 걸쳐서 페미니즘이 세탁이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전히 내가 뒤에 나머지 두 질문에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여자들을 억압했던 시대에 남녀의 성역할이 너무 고정돼 있고 오히려 그 성역할에서 넘어가는 여성을 때려 눕혔던 시대에는 페미니즘이 그럴듯해 보여. 마치 내가 옛날에 제2의 성이란 책을 읽고 그럴듯해. 여자는 여자로 자라는 게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로 자라는 것이야. 뇌의 가변성, 뒤에 이제 뇌 얘기할 거예요. 그럴듯해. 여자로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여자 뇌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무궁무진한 뇌의 가변성에 대한 그런 개소리 등등 시작해가지고. 또 세 번째,
그런 이제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적인 착각. 제가 20살 때 했던 착각이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여자들이 오히려 사회 진출하고 배타적 측면이 충족이 된다면은 오히려 좀 더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이 남자 능력을 안 보게 되니까 오히려 베타남들이 또는 평범한 남자들이 정말 순수한 로맨틱한 남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지 않을까? 이게 내가 일전에 내가 레드필을 먹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린 남녀 역학의 변화에 대해서 영상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당시 미국 남자들이 어떤 실수를 해? 성해방 시기에 여자들을 성해방시키면 지들이 섹스의 기회가 많을 줄 알았다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오히려 비대칭이 일어났죠. 델타 메일들이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베타 메일들이 섹스의 기회가 오히려 더 박탈냈지. 일부 일처제가 해체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심지어 롤러타 마시는 작금의 시대를 포스트 메리지 에러라고 불러요. 결혼 이후의 시대. 결혼의 시대는 종말됐다. 1대1 모노가미 시대는 종말됐다라고 롤러타 마시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런 꼴패미 과학자들을 상대할 때는 과학자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놀면 져요. 마치 내가 수서발 KTX에서 일베들이 가져온 데이터 위에서 싸우면 지듯이. 여러분은 실전 데이터, 실제 데이터, 임페리컬 데이터 통계를 가져와서 싸워야 됩니다. 네가 아무리 뇌피셜로 몰아씨부리던 테스토스테론에서 몰아씨부리던 남자한테 몰아씨부리든 간에 니는 찻잔 속의 태풍이고 니 혼자 책상머리에서 꽃밭대가리 니 혼자 망상을 펼치고 니만의 이론을 만들어서 펼치는 거지. 실제 사회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남녀관계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그냥 설명하면 끝나요. 그러면은 그 과학이 틀린 겁니다. 왜냐면은 현실을 보여준 게 아니거든. 이게 이론 양자 물리학이 아니잖아. 이론으로 있는 양자 물리학이 아니잖아. 이거는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본어 선생님과 대화 중에 NHK 방송에서 여자뇌와 남자뇌가 차이가 없고 차이는 후천적인 주입으로 인한 결과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이론인가요? 과학에 무지한 저로서는 동요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레드필님이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말씀하시는 근거가 궁금하고 파회하려면 어떤 걸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 일단 물어봅시다. 애초에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리고 남자뇌와 여자뇌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방송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PD가 선별을 한 건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논문도 분명 학계에 많아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반면에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수두룩백백이고 오히려 더 주류일 것이고, 그런 과학자들도 더 많을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 롤러타마시가 인용한 뇌에 대한 정보를 하나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죠. 레드필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어떻게 보는지. 이건 내가 이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 이거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저장을 한 건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중간에 캡처를 한 거라 좀 화질이 좀 구립니다. 제가 좀 큰 화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이 남녀의 뇌 차이예요. male brain, female brain. 레드필에서는 뭐라 보냐? information processing. 그러니까 남자가 이런 점수에 있어서 6.5배 더 많은 점수를 차지했대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근데 여자는 무슨 프로세싱이 더 강해요? 그리고 여자는 connecting matter. 그래서 이게 좀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이건 알아보겠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유로 여자가 어떤 예술이나 언어에 있어서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예술이나 언어에 대해서 좀 더 뛰어난, 즉 예체능이 여초화되는 이유에 대한 이런 설명이에요. 이게 비슷한가요? 눈에 띌 정도로 반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능력 때문에 여기 보면은 math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 이과반의 남자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22살이 되면 뇌가 완전히 성장을 하고요. 남자는 30살이 되면 뇌가 완전히 성장을 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케미스트리, 옥시토신 같은 경우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세로토닌 같은 것도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세로토닌 약간 그거 아닌가? 우울증 그거? 이게 어쩌면 여자들이 좀 더 남자보다 우울증에 취약하고, 예를 들면 우리 질문자분 내가 전혀 성이슈랑 관련 없는 책이에요. 인스타 브레인이라던가 제가 설명했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호모포비아,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런 모바일 디지털 시대에 관련된 사람들의 질환 또는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 보면은 남녀가 명백히 차이가 있어요. 이미 이거 자체가 틀린 증거예요. 이미 저런 일본 NHK 방송에서 나온 방송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장은 어떻게 당당하게 방송에서 하긴 뭐시 혐한 방송하는 게 메인스트림 방송인 나라니까 뭐 딱히 놀랄 건 없습니다만, 메모리, 기억 능력에서도 여자가 좀 더 높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서 무슨 장점이 있냐? 잠깐만요, 내가 글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그래서 러닝 어드밴티지, 어떤 뭔가 습득을 하는 능력에 있어서 여자가 더 좋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좀 선명한 거 나오면 다시 한번 다룹시다. 일단 지금은 차이가 대충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바로 지금 질문자면 뒤에 이런 문장을 썼던 것 같은데, 여자가 훨씬 더 성숙하고 여자가 훨씬 더 빨리 자란다. 왜냐하면 여자 뇌는 21살에 완성이 되고 남자 뇌는 30살에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여자의 뇌는 휴식 없이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남자의 뇌는 반드시 리차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인텔리전스, 메카니컬 펑셔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남자는 뭔가 writing explanation, 어떤 글짓기를 하는 거에 비해서 creating pictures, 어떤 것을 구상하고 and 차트를 보고 이런 거를 남자가 훨씬 더 능하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그래프상.
그래도 차이는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거지. 그리고 verbal emotive function. 그리고 입으로 떠드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영역이 훨씬 더 여자가 높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여자가 reading and writing, 여자가 글을 읽고 글 쓰는 것에 좀 더 능하다. 그래서 여자 작가 중에 여자가 많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판 시장에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수요자로 있나 봐요. 아무튼 로버트 토마시 방송에서 이제 이걸 인용을 한 건데, 이런 식의 연구들도 있다고요. 이런 식의 연구들도 있다고. 이게 뭐가 남녀의 뇌가 같아. 솔직히 우리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남녀의 뇌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해야 될 놈이 사실 더 많은 증거를 가져야 돼요. 우리 경험치과 우리 현실에 너무 반하잖아.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그리고 남녀의 뇌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주장 또한 테스토스테론 렉세스의 주장이다. 야, 이 가시나들아. 내가 물어보자고. 니들 말대로 미국이 엄청나게 3세대 동안 페미니즘 교육을 때려박아가지고 그놈의 잘난 알파 피메일들을 대량 생산을 했어. 이제 심지어 미국은 여자가 대학을 더 많이 나오고요. 여자가 60%고요. 남자들이 대학을 안 가, 역 같아가지고. 너 같으면 내가 당장 내 영화과 다닐 때만 해도 학과에서 페미들 설치는 거 짜증나고, 총교가 그 바락치는 거 눈꼬라지 보기 싫은데, 미국 대학은 오죽하겠냐? 가고 싶겠냐? 근데 아무튼 간에 여자가 훨씬 더 대학 진학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는 연봉을 여자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 미국은 이제. 아예 미국은 얼마 전에 뭐 한국의 남페미 교수도 인정을 했더만, 자기 유튜브에서. 미국은 같은 학력이면은 여자가 더 많이 돈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억지로 이제 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있잖아, 알파 피메일 영상에 내가 뭐랬어. 아무리 여자가 알파 피메일이니 뭐니 남성성을 주입하고 뭐 남자화시키고 매스큘리나이즈드 해도 나는 여자랍니다. 그래봤자 똑같은 여자들이라고. 지보다 더 멋있는 남자, 더 상남자, 그 알파적 측면, 그 동물적인 측면을 버릴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남녀의 뇌구조가 똑같은 백지 상태다. 그래서 애새끼들은 다 머리통이 백지여서 애새끼한테 네가 고추를 달고 있든 나팔관을 달고 있든 불알을 달고 있든 간에 태어난 애한테 남성적인 교육을 하면은 남자로 자라고, 이게 무슨 줄기세포야? 여자적인 교육을 하면은 남자 새끼가 진짜 여자처럼 자라냐? 오히려 기능장애를 일으키거나 애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애가 맛이 가지? 이게 뭐가 뇌에 남녀 차이가 없어. 반면에 이런 반박 연구도 있어요. 꼬맹이들 또는 뭐 유인원 데리고 한 연구도 있고, 장난감들 갖다 놨을 때 남자애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런 물건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인형놀이하고 역할놀이하고 이런 거 좋아했던 거야. 남자들은 막 뿌락 로봇 막 요리를 하고 막 뛰어놀고 막 왜 뛰어다니고. 도대체 대관절 어딜 봐서 뇌가 같냐? 이미 뇌가 같다고 주장을 하면서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을 주장한 미국조차 이미 그렇게 다 큰 어른들이 자기 본성을 못 버리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해야 될 정도의 시대가 됐다는 것 자체가 난 좀 자괴감이 드는데. 자, 그래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즌 1 영상에서 페미니즘과 여성 서사는 결국 몰락하고 남성 중심으로 한 문화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철옹성 같은 미국, 일본도 그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경이 된 현재 그런 날은 요원해 보인다. 나름 반페미를 주장하는 남성들도 페미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 스스로 들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마당에 확산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빠른 PC 페미를 이긴다는 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예. 천년제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제대로 지적했어요. 내가 그래서 일전에 나는 성평등을 믿지 않고요, 성평등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난 성평등이 반대한다고 얘기했죠. 성평등이 옳은 거고 남녀평등이 옳은 거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오류고, 애초에 남자가 저는 성평등을 지지한대요, 페미니즘에는 반대합니다 하는 순간 그 게임은 진 거예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성평등은 단 하나입니다. 기회의 평등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남녀평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남녀차별이에요. 왜냐면 진정하게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거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존재하는 성평등은 기회의 평등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질문을 해야지. 대한민국은 기회의 평등이 부여되지 않느냐? 성에 대한 차별이 있냐? 없어요.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 성차별이 아니라 성차이예요. 근데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은 성차별이고, 지들 입맛에 맞으면 차이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영상에 하는 골자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조적인 거, 제도적인 남녀평등을 다 철폐를 했다면은 나머지는 이것을 차별로 봐야 되냐, 차이로 봐야 되냐, 그런 사회적인 인식과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약속인데, 그거를 왜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하지가 나의 의문이었어요. 질문자분도 제대로 파악을 하신 거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우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대 서브컬처 수위가 높은 표현 가능한 날이 다시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각기동대가 생각이 나네. 주기 저거. 아무튼 간에 되게 재밌어요. 그거는 약간 눈요기도 즐거운 영화지만 철학적으로 좋았고 좋은 영화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일단 일본의 법일 경제가 좀 해결이 될 텐데 다시 그럴 날이 올까? 자, 둘째, 셋째 질문의 연장입니다만, 미국의 위키 사이트 중 하나인 과학적 회의주의자 위키 등과 같이 페미니즘을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늘어나고 있는데, 페미니즘이 과학의 영역으로 인용받게 된다면은 반대의 의견을 반지성주의로 몰아가서
반박 자체가 봉쇄돼 버리지 않을까요? 과학을 위시한다면 비판이 매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파괴하면 좋을까요? 아까 한 질문과 똑같아요. 현실로 파괴하면 돼요. 현실을 보여주고 현실을 상기시키고 현실의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 과학자들이 병신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더 이상 동성애자들과 한국의 동성애자들과 에이즈 관계의 상관관계 통계를 보도기관들이 보도를 못하게 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임페리컬 데이터, 통계청이나 여러 가지 통계 연구 그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이것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이런 식의 통계 정보는 남녀 차별, 여성 혐오를 주장하는 데 쓰임으로 이것의 공개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을 검열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것을 설문조사를 할 때 통계를 낼 때 남녀 구별 내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정부에서 금지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여성 혐오로 뭐라고 하겠지. 이런 식의 것들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통계가 나올 때 남녀로 구분해서 통계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임페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숨기고 자기들의 이상향,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특히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여성에 의거한 여성이란 정체성에 의거한 피해의식을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현실을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자기들이 믿는 현실이 현실로 인정받고 싶은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걔네들은 현실이 궁금한 게 아니야. 자신들이 믿는 현실이 현실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남녀를 구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든 자료나 표, 도표들을 우리들을 못 보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뭐 죽창이라도 찔러야 되나? 난 잘 모르겠네. 6번째. 일전에 한 기사에서 서유럽 국가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은 여성이 남성의 능력을 보는 것은 성불평등의 결과이고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일수록 남성의 외모를 보게 되며 따라서 남성성, 여성성은 거짓이고 남녀평등을 위해 힘써야 된다. 라는 논조의 내용이 실려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한데 이 데이터는 틀렸어요. 레드필 지식은 뭐라 얘기냐면은 경제적 능력이 좋든 나쁘든 여자한테는 알파적 측면이 있다예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여성일수록 남성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남성의 외모는 모든 여성이 다 봐요. 물론 남자만큼 보진 않지. 그리고 이것도 틀렸어요. 여성이 남성의 능력을 보는 것은 성불평등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불평등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성이 남성의 능력을 보는 것은 그냥 여자가 오랜 시간 진화적으로 누적되어 온 여자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남자한테 의존을 하려고 하고 남자한테 기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한평생 이 책에 따라서 얘기하듯이 전체 인생 프레임을 매크로로 당겨보면은 여자는 한평생 배타적 측면, 안정 욕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안정 욕구가 큰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파 피메일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하지 말라고? 우리 여자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벌면 좋지. 그러면 나의 경제적 부담이 좀 줄어들겠네? 나의 burden of performance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겠네? 내가 개소리라 그랬죠. 남자는 자기가 번 돈을 여자한테 나눠줄 의향이 있어요.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니들이 아무리 돈 많은 여친을 갖고 있든 아무리 돈 많은 여자를 갖고 있든 다 상관없어요. 여자들은 절대 그 돈 니한테 주려고 안 해. 지 돈은 지 돈이야. 남편 돈도 내 돈이고. 그게 여성이에요. 일반적인 여성들의 마인드야.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여성이 남성의 능력을 보는 것은 성불평등의 결과가 아니라요. 이게 성불평등의 결과라고 얘기하려면은 이거 원시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원시 시대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의존을 하는 걸 우린 그거를 성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약간 좀 역사 수정주의를 너무 과격하게 적용한 거 아니야? 이거를 성불평등이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아니지. 이거는 오랜 진화적으로 누적되어 온 여자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제1세계 미국이든 한국이든 캐나다든 유럽이든 서유럽이든 간에 남녀가 사회 구조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 여자가 남자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는 항상 남자의 능력을 봐왔어요. 여자는 심적으로 안정적이고 싶거든.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일수록 남성의 외모를 보게 된다. 그게 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잖아. 알파 피메일에 대해 설명했던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nope. 저건 틀린 말이에요. 뭘 누락시켰어요? 경제적으로 높은 여성일수록 남자의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많은 남자를 원해. 그래서 위에 말한 저 남녀 사이의 뇌 구조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 개소리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모든 레드필 채널 거기서 나왔던 출연했던 여자들, 프레쉬 앤 피쉬에 나왔던 여자들, 가끔 롤러탐 씨가 인용하는 그런 미국의 그런 나이트 쇼 그런 식의 오밤중에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 쇼에 나왔던 그런 출연자들 롤러탐 씨가 인용해서 하는 거 다 보면 알겠지만 여자가 배타적 측면이 해결이 되면 될수록 그래 나는 이제 돈 걱정이 없으니까 나보다 좀 모질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충직한 베타남을 만나가지고 이거 이쁘다 우리 자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 더 섹시하고 더 지배적이고 더 돈을 많이 버는 남자를 원하지. 그래서 리치 쿠퍼한테도 여자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Hey 리치 내가 이만큼 버는 내가 이런 여잔데요. 내가 몇 살이에요 근데. 대부분 나이가 많아. 왜냐하면은 여자가 완전히 경제적 남자랑 똑같아요. 남자가 좀 경쟁적으로 안정화된 게 언제예요? 35살 중반에서 40대 또는 50대잖아. 여자도 그 나이 좀 처먹어야지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나이 40이 다 돼가는 여자가 리치 쿠퍼한테 가가지고 저보다 돈 더 많이 버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리치 쿠퍼가 뭐라 얘기하겠어? 꿈깨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여자가 볼 수 있는 게 외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파 피메일들이 그럼 결국 무슨 선택을 한다고요? 아 그래 현실적으로 나보다 돈이 많은 남자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그 남자가 대가리에 총 맞았다고 이제 나이 많고 돈 많은 나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난 좀 타협을 해야겠다. 그냥 외모만 보자. 그래서 나이 어리고 철없고 그냥 외모만 잘생긴 그런 기생 오라비처럼 생긴 양아치 같은 놈들 아이고 우리 이쁘다 우리 자기 차 사줄게 옷 사줄게 그 절을 하면은 그 새끼는 그 옷이랑 차 입고 저기 강남 클럽 가가지고 누나가 사준 옷 입고 차 입고 젊은 여자들 꼬시고 놀고 나 그런 시나리오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남녀 평등이랑 뭔 상관이야. 남녀를 평등하게 해봤자 여자는 여자의 본성을 버리지 않아. 남녀 평등해져서 여자가 여성의 본성을 버릴 것 같았으면 지금 미국 사회는 출산율이 치솟아야 돼요. 혼인율이 치솟아야 되고 왜 미국이 점점 파리토 레이시오가 커지는데 왜 미국에 점점 모태솔로의 비율이 늘어나는데 한 번도 섹스를 못 해보고 여자랑 사귀어본 경험이 없는 남자 숫자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어났어요. 최근에 한 10년 15년간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대학을 대부분 60%가 여자들이 간다고. 여자들은 절대로 자기 기준의 눈의 밑으로 낮춰서 사귀질 않아요. 그러면 제발 이 잘난 이 꼴패미 과학자들아 니들이 좀 해봐. 여자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컨디션 시켜봐. 니보다 모자란 남자들 만나서 사랑 빠지라고 제발 좀 주입 좀 해봐. 그게 후천적으로 뇌를 니들 말대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제발 그렇게 좀 해봐. 그러면 우리 사회 문제는 끝나. 이런 베타남들의 burden of performance도 끝나고 베타남들이 원하는 진정한 equal partnership, 믿을 수 있는 여자, 동반자, 또 한 명의 나, 내 등지를 봐줄 수 있는 여자라는 걸 실현해봐 제발. 그런 실험을 해보라고. 그래서 남자들의 burden of performance도 좀 줄이고 진짜 남녀 간의 차이가 없는 시대를 제발 좀 만들어봐. 나도 그걸 나도 할 수 있으면 원해. 할 수 있으면 원해. 그러면 굳이 레드필이 나발이니 이런 거 하면서 남자들한테 burden of performance가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여성의 뭐 알파적 측면이 어쩌고 베타 측면이 어쩌고저쩌고 이딴 개소리 안 해도 돼. 내 채널을 보는 수많은 감마메일, 델타메일 또는 가끔 뭐 알파, 베타 다 상관없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손에 손 잡고 여자들과 공존을 하고 남자도 여자 같고 여자도 남자 같은 그런 사회주의 낙원을 이룰 수 있겠네. 여기 얘기하는 과학자들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왜 현대 사회는 특히 3세대나 우리나라는 뭐 한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때려박았다 칩시다. 그런데 3세대나 걸쳐 70년대부터 때려박은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아직도 저지랄인데? 왜 점점 연애시장에 양극화가 일어나냐고 내 얘기는. 연애시장에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질문자분이 얘기한 NHK든 테스토스테론 렉스든 뭐 what the fuck이든 shit the fuck이든 뭐 서유럽에서 한 조사 결과든 다 개소리라는 걸 증명하는데. 아니 나도 원한다니까. 나는 이념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레드필에서 얘기하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어바님한테 가서 난리 쳤을 때 레드필은 아이디올로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이 이념이 틀려도 돼. 진짜 바꿀 수 있으면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짜 남녀가 똑같아가지고 똑같이 섹스 좋아하고 그래서 남자들한테 burden of performance를 덜어주고 그래서 고르게 다 같이 모노가미를 섹스하고 다 같이 해놨고 다 같이 화목했으면 좋겠어. 나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개소리하는 연놈들이 있다면은 뚝배기를 깨야 돼 진짜. 근데 그걸 과학자의 완장을 차고 한다. 하버드 대학 무슨 대학 서울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교수라는 그런 지식인이라는 양반들이 완장을 차고 나와서 이딴 개소리를 하고 이런 책을 쓴다. 그럼 그 새끼들은 사회 악이죠. 사회 악이지. 퍼블릭 에너미지. 진정한 의미로.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이 과학자들이 맞았다 칩시다. 난 제발 맞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러면 so be it. 해보라고. 해봐. 먹히나. 우리 현실에서 먹히나 해보라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자기 현실에 한번 반영을 해봐요. 참고로 내가 20살 초반에 다 이미 해봤어. 제2의 성도 읽고 신데렐라 컴플렉스도 읽고 뭐 페미니즘의 도전도 읽고 다 읽어봤어. It doesn't fucking work. 작동을 안 한다고. 왜 안 하는지는 내가 이제 연애를 하면서 깨달았지. 그래서 제 채널이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한 친구들 또한 레드필님의 애청자더군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유익한 영상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레드필님이 2부에서 주로 다루시는 남녀관계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학 중에서도 제 영상 잊지 않고 시청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영상이 많이 길어졌으므로 여기까지 할게요.